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연휴 동안 비가 계속 내려서 이동 시에 불편하셨지요? 마지막 연휴까지 행복하신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강주 수업으로 제5주차 사회복지 실천론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5장 사회복지 실천 관련 접근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의 초점은 그야말로 중심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번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 기반이란 타당성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적 개념입니다. 3번 사회복지 실천의 새로운 관점이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시각을 얘기합니다. 1번 사회복지 실천의 초점. 사회복지 실천의 초점. 사회복지 실천의 틀. 사회복지 실천의 틀은 인간의 행동과 사회 현상의 속성에 대한 이론들과 실천 관점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이론은 가장 상위 개념입니다. 이론이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은 물론 그 현상들을 둘러싼 각종 속성들의 특징과 원리를 제공하는 실천적 관점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모델이나 기술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방가로의 1. 사회복지 실천의 틀. 셰프와 호레이시에 따르면 실천의 틀은 실천 관점과 실천 이론, 실천 모델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셰페와 호레이시가 얘기한 실천의 틀이란 인간의 심리적 문제,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어떻게 파악하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가 무엇가 있을까요? 다양하게 굉장히 많죠.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에는 인간이 생각이라든가 감정, 행동, 대인관계, 자아의식 등에서 경험하는 불균형, 갈등, 고통, 부적응 등을 말합니다. 또한 인간의 행동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행동 문제란 사회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도덕적 규범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셰페와 호레이시가 말한 세 가지 실천 이론이란 무엇인가? 특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로드맵으로 작용하여 그동안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로드맵이 뭘까요?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또는 전략적인 것을 말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란 문제와 상황을 분석하고 개입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실천의 원칙과 방법을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천의 관점은 무엇이냐?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거죠. 추상적인 형태의 실천의 틀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회적 기능을 파악하고 실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해주는 개념적 수단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초점. 방가로의 1번 사회복지 실천 틀. 여기서도 또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천 관점과 실천 이론, 실천 모델 등의 용어는 엄격하게 구분해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은 문제 혹은 욕구의 근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변화를 위한 적절한 개입을 시도해야 하므로 사회복지사는 주요 실천의 틀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번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 양가로 1번의 생태학 생태학은 유기체와 환경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생물과학으로 해켈에 의해 하나의 학문 분야로 소개된 이후 사회학 연구의 한 영역으로서 생태학의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생태학적 관점이 인정되고 있다. 그래 여기 유기체 있죠? 유기체란 기후라든가 물, 토양 등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환경과 유기체가 역동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인간 행동에 적용하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 간의 상호작용 또는 역동적 교류와 적응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에 양가로 1번 생태학 인간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한 자신이 초래한 변화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에 결함이 생기면 환경체계는 손상되고 이러한 결과는 결국 생태 환경의 오염, 빈곤, 실업, 차별, 낙용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양가로 이번에 일반 체계 이론이 있는데요. 일반 체계 이론의 관점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인간과 환경이 연관되어 있죠. 빼놓을 수 없죠. 인간과 환경이 하나의 상호 연관된 전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체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있어 개인 클라이언트 체계들과만 활동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체계에 문제를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 체계들 그리고 그 주변 환경 체계들과 클라이언트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 양성에 관여해야 하는 것이죠. 클라이언트 체계는 개인의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돌봐야 되는 클라이언트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체계에는 도움을 받는 개인과 가족, 집단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체계들에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이 있죠. 가족이라든가 학교, 직장, 지역사회, 정책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상호작용 양상은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관계, 영향, 상호작용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 체계 이론에 체계의 속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체계는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전체를 의미한다. 상호 의존적이래요. 서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고 체계 이론은 환경 속의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체계가 성장과 변화를 거쳐 안정성을 유지해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이론이며 다양한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는 경계, 개방체계와 폐쇄체계, 안정상태, 균형, 항상성,
투입, 전환, 산출, 피드백 등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 무슨 얘기인가? 다음 챕터에서 보겠습니다. 기억 경계에 대해서 나오죠. 경계란 무엇인가? 체계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구분하는 일종의 경계선으로 경계를 통해서 에너지라든가 자원 등이 체계 내에서 밖으로 나가거나 혹은 외부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계는 부분으로 침투할 수 있으며 사회 체계는 이 경계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니은에 개방체계와 폐쇄체계가 있습니다. 개방체계는 무엇이냐? 체계가 환경과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반투과성의 경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에너지라든가 정보, 자원 등을 다른 체계들과 빈번하게 상호작용한다. 폐쇄체계, 다른 체계들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고립된 체계이므로 에너지의 투입이라든가 산출이 거의 없습니다. 체계가 성장하고 발달하려면 다른 체계들로부터 투입이 어느 정도 개방적이어야 하며 건전한 체계를 가지려면 반투과성의 경계를 가지고 이 경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디귿, 안정상태, 균형, 항상성이 무엇인가? 균형이란 외부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의 투입 없이 현상을 유지하려는 체계의 속성으로 주로 폐쇄 체계에서 나타난다. 외부와의 교류나 체계의 구조 변화가 거의 없는 고정된 평형 상태를 말한다. 폐쇄 체계에서 나타나고 고정된 평형 상태를 말한다. 그럼 안정 상태란 무엇인가? 부분들 간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세태에서 붕괴되지 않도록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안정 상태다. 안정 상태는 고도의 조직성이라든가 복잡성 및 환경에 대한 개방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디귿, 안정상태, 균형, 항상성. 항상성이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지속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의 경향을 말한다. 항상성의 기능은 체계에 안정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보를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체계를 혼란과 무질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항상성이다. 니을에 투입, 전환, 산출, 피드백이 있습니다. 투입이 보면 외부에서 어떤 체계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형태로 바꾸는 작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은 음식이라든가 산소, 정보, 교육 여기에 속하고 가족은 가족 외부의 소득이라든가 사회적 지원, 교육 정보 등이 여기에 속하고 학교는 학생과 교과서 그리고 교육 예산, 기업은 원자료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시장 정보, 자금 등이 여기에 필요하겠죠. 자, 전환이란 투입물을 처리하여 체계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형태로 바꾸는 작용을 의미하는데 전환이라는 것은 투입된 것을 내부에서 처리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니을, 투입과 전환, 산출, 피드백. 산출, 전환 활동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이 체계 밖으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 산출, 밖으로 나오는 거죠. 피드백, 체계의 작동을 점검하고 적응적 행동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새로운 정보에 자신의 행동 결과를 포함시켜 그것에 의해
다음 행동을 수정하는 의사소통의 조직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음, 엔도로피와 넥엔도로피 시너지. 엔도로피는 체계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감소함에 따라서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한 엔도로피 상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란이라든가 붕괴에 무질서로 향하는 경향이 있어서 체계가 외부와의 상호작용 없이 고립되면 점점 에너지를 잃고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넥엔트로피는 체계 내의 질서 분화가 있는 상태로 체계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유입시킴으로써 체계 내부에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무질서를 줄이고 체계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에너지나 과정을 얘기하는데, 즉 체계가 외부와 적극적으로 상호하여 활력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넥엔트로피 증가하면 체계 내의 질서와 법칙이 유지되고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시너지란 체계 내에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체계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건데, 그러나 이러한 시너지는 개방 체계의 적합도 이상의 하위 체계가 협력하여 개별적인 기여 이상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일반 체계 이론의 핑커스와 미나안의 체계 이론의 응용. 기어 변화 매개인 체계가 나옵니다. 변화 매개인 체계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 긍정적 변화를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전문가이자 클라이언트를 돕는 자이다. 사회복지사는 물론이고 사회복지기관에 고용되어 원조 업무를 돕는 사람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주도하는 기관 전체를 의미합니다. 변화 매개인 체계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나 자원을 의미합니다. 니은 클라이언트 체계, 변화 매개인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사를 찾거나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된 당사자들을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요청하여 변화 매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이나 가족, 집단, 기관이나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사회복지사나 상담자와 직접적인 실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 전체를 의미합니다. 디귿 표기적 체계. 변화 매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변화가 요구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표적 체계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 대상이나 집단을 의미합니다. 니을의 행동체계. 사회복지사가 의도적이고 계획된 변화 노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상호작용하는 주체로 이웃이나 가족, 전문가 집단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행동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과 구조, 목적에 따라 조직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 일반 체계 이론의 유용성. 첫째로는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적 틀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인간 문제와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개입함에 있어 상황 속의 인간 관점에서 모든 주변 변수가 상호 관련된 전체라는 시각을 갖춘 실천 틀로 전환되는 바탕을 제공합니다. 인간 문제와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인간과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실업이라든가 가난, 그리고 갈등, 범죄, 정신건강 문제 등의 원인이라든가 구조, 영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체계 이론성의 유용성의 둘째로는 인간의 생활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파악함에 있어서 개인과 환경에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전체라는 전체적 시각에 대한 관점으로 발전하게 만들었다. 유용성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셋째, 문제를 총체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가 개입 시 체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세우도록 해줘야 합니다. 개입이 종료되어도 이미 발생한 체계의 변화는 체계 자체 적응 기능에 의해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서 그 효과가 지속적이다. 3번 생태 체계적 관점. 주요 개념이 무엇이냐? 기억, 적합성. 적합성이란 개인의 적응적 욕구와 환경의 질이 어느 정도 부합되는가에 관련된 개념으로 역사적 맥락 속의 환경 간에 작용하는 실제적 적합성을 말한다. 주요 개념의 니은, 적응은 개인과 환경 사이의 활발한 사고 교환을 포함한 개인, 그리고 환경이라는 하나의 단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주요 개념의 디귿으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스트레스는 되도록이면 받지 않는 것이 좋겠죠. 스트레스는 모든 만병 근원의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해하는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겠죠. 스트레스는 개인이 지각한 요구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 불균형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처는 생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욕구를 해결하게 나가기 위한 고안된 새롭고 특별한 행동들이다. 성공적 대처는 내적과 외적 자원에 달려 있는데 내적 자원은 자부심, 문제 해결 기술 등을 일컬으며 이러한 대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응 수준을 향상시킨다. 맞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이어야겠죠? 주요 개념의 리을 역량입니다. 역량이 무엇인가? 개인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는 건데요. 역량은 환경과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데서 형성되는 것으로 일생에 걸쳐 확대될 수 있는 능력, 성장 과정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은 역량의 발전을 돕거나 방해할 수 있다. 역량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습득되고 발달된다.
생태체계적 관점의 2번 환경의 수준. 환경의 수준은 무엇인가? 인간은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준의 체계들과 동시에 교류한다는 점이 주목해야 한다. 그렇죠. 저마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다 틀리죠. 그 환경에 상호하는 과정도 다 틀리겠죠. 그래서 콤튼과 갤러웨이는 상이한 수준의 환경을 미시 수준 환경과 중간 수준 환경, 거시 수준 환경 등으로 나누었다. 이것이 무엇일까? 생태체계적 관점의 유용성. 첫째는 생태체계 이론은 개인, 그리고 집단, 공동체를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사회체계에 적용되는 이론으로서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둘째, 생태체계 이론은 문제를 총체성 속에서 생태계 이론은 문제의 총체성 속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위에서 말하는 개인과 집단, 공동체를 포함한 얘기예요.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은 문제를 총체성 속에서 이해하도록 하고 때문에 개입할 때도 어느 한 부분에 치중하지 않고 전체 체계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세우도록 해줍니다. 셋째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도구는 생태도입니다. 이 생태도도 한번 그려보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생태도는 삶의 공간 내에서 상호 관련되어 있는 체계들을 찾고 그 체계들 사이의 영향을 묘사하는 실천 도구다. 생태도는 실천 도구이다. 이를 통해서 개인이라든가 또는 가족 체계와 주변 체계들 사이에 발생하는 자원과 에너지의 유입 및 유출 상황, 갈등 상황, 관계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생태도는 실천 도구라고 했죠. 이 생태도를 보면서 가족의 모든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태도를 한번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 기반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 기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여러분이 다른 수업 시간에도 많이 들어보직한 이야기다 생각이 드실 텐데 양가로 1번의 정신구조와 성격구조, 정신분석 이론은 의식 수준에 따라서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의식이란 무엇인가? 의식은 개인이 현재 자각하고 있는 생각을 포함합니다.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부분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무의식은 무엇이냐? 프로이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각의 영역으로 그는 이 무의식이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주 원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는 정신구조, 의식 수준에 따라서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이 있다. 이것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양가로의 정신구조와 성격구조. 프로이트는 또한 인간의 성격이 원추와 그리고 자아, 그
다음에 초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어요. 그럼 원초와 이들은 무엇이냐? 원초는 성욕이나 공격성과 같은 본능적 욕구를 관장하는 것이에요. 본능적 욕구다. 그 충동을 지연시키지 않고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쾌락 원리의 지배를 받는데 원초 아이들은 쾌락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자, 이거 외부 현실과 초자아의 제한을 고려하여 원초아의 욕구를 표현하고 만족시키는 정신기제의 일부로서 사회규범과 규칙, 관습과 같은 사회적 형식을 고려하여 본능적 욕구와 주위 환경의 상태를 조정해준다. 중요하죠? 프로이트는 또한 인간의 성격이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초자는 부모와 주위 사람들로부터 물려받은 사회의 가치와 도덕이 내면화된 표상으로 도덕성의 원리에 따르며 부모가 주는 보상과 벌을 통해서 점차 발달하게 됩니다. 잘하면은 보상하는 거죠. 잘못하면 벌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양가로 이번에 심리성적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이 리비도의 그러니까 집중 부에 따라서 구강기, 항문기, 성기기, 잠복기, 생식기 등의 5단계 발달 단계를 주장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출생 후부터 감각의 발달 단계에서 성적 만족의 유무에 따라 성격이 특정한 단계에 고착되거나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양가로 3번 사회복지 실천의 함의 정신분석 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의 긍정적인 영향은 정신분석 이론의 주요 개념은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감추어진 아동기의 정신적 외상을 밝혀내는 과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정하는 데 중요한 측면이 되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정하고 밝혀내야 되겠죠. 정신분석 이론의 직선적인 원인론은 개별사회 사업이 과학인 동시에 예술이라는 지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양가로 3번의 사회복지 실천의 함의 정신분석 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의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일까? 사회복지의 이중적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과 환경 중에서 인간의 정신 내적 현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기계론적이며 결국절론적인 인과관에 따라 해결하라는 경향이 강하여 사회복지 전문적 내에서 분열과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인간의 환경에서 인간의 정신 내적 현상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인과관에 따라 해결하라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내에서 분열과 사회복지 실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 기반을 보면 심리사회 이론, 양가로 1번에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가 있는데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한번 다시 볼까요? 심리사회적 단계에는 신뢰감 대 불신감, 이 시기는 영아기죠. 영아기 때 쟁점은 희망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특질로는 희망이 되는 거고, 병리적으로는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된 대상의 어머니는 어느 때예요? 영아기 때. 영아기 때, 영아기 때 신뢰감 대 불신감을 준다. 그리고 자율성 대 수치심. 이때는 유아기 때예요. 유아기 때. 그러면 이때는 언제예요? 주된 대상이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생기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자아 특질로는 의지다. 그리고 병리적인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이때는 강박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도성 대 제의식, 아동기 전기예요. 아동기 전기. 쟁점은 목표, 도덕적 개념이 생기고 초자가 가장 많이 형성하는 시기이죠. 그래서 자아 특질로는 목적이 되겠고 병리적으로는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주된 대상은 가족이 되겠죠. 가족. 맨 처음에는 영아기 때는 어머니, 유아기 때는 부모님, 아동 전개는 가족이 되겠죠. 자, 금명성 대 열등감, 아동기 후기가 됩니다. 아동기 후기에는 학습과 행동 강화 능력이 생기는 때예요. 그래서 능력이 되겠죠. 병리적으로 무력감, 이때는 학교,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감 대 자아 정체감 혼란기는 청소년기죠. 질풍노도의 시기, 주체성이 생겨요. 나름대로. 그리고 청소년기다 보니 허무함과 무력감이 생겨서 일탈행위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좀 약간 성숙해서 성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리적으로는 거부 상태, 거부. 이때는 또래라든가 집단, 주된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친밀감 대 고립감, 이때는 청년기예요. 청년기. 그만큼 많이 성숙했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자아 특질이 생기고 병리적으로 배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이라든가 애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산성 대 친체감, 이때는 장려기예요. 장려기는 부양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깨가 좀 무거워지죠. 그렇지만 자아 특질로는 배려심이 깊어진다. 그리고 병리적으로는 거절을 하게 되죠. 거절. 그리고 주된 대상은 직장, 그리고 결혼했죠. 확대 가족이 되겠어요. 확대 가족. 그리고 자아 통합 대 절망감, 이때는 노년기예요. 노년기. 쟁점은 지혜가 생긴다. 노인이면은 부족함이 많다.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활동상 범위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는 거지, 노년기에는 지혜가 더 많이 생깁니다. 자아 특질로는 지혜, 병리적으로는 경멸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된 대상은 인류와 동족이 포함되겠습니다. 이렇게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심리사회 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의 함의 공헌은
인간 발달에서 전생에 발달적으로 접근한다. 점차적으로 발전하죠. 에릭슨이 제시한 발달 시기와 각 시기에 달성해야 할 과제에 대한 설명은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데도 적용한다. 비판적으로는 여러 가지 공헌을 했지만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의 구조는 과학적 및 논리적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동주의 이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1학기 때 수업을 하셨죠? 양가로 1번의 행동주의의 주요 이론으로 동그란 1번의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떠오르시나요? 고전적 조건 형성은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통한 조건적 조건반사 연구에서 유래했습니다. 인간이 환경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해서 형성하는 행동으로 반응적 행동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중립 자극을 2차적 유발 자극과 교차시켜 유기체에 투입함으로써 중립 자극에도 특정 반응을 유발시키는 힘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행동주의 이론, 고전적 조건, 반사에 대해서 개를 실험했죠? 종소리를 막 울려서 고기를 주면 그 연상에서 개가 막 침을 흘리는 반응을 보였죠? 이번에는 스킨의 조작적 조건화다. 조작적 조건화란 고전적 조건화는 다르게 유기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실행하게 되는 자발적이면서도 능동적인 행동 반응을 말합니다. 여기는 쥐를 시험한 거죠. 지렛대를 계속 누름으로써 음식물이 나오는 것을 능동적인 행동의 반응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조작 행동은 제시되는 자극 없이 자발적으로 방출되는 행동이다. 스키너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내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오랜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광화의 산물과 처벌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행동은 지속될 것이고 보상받지 못한 행동은 처벌받는 행동은 사라지게 된다고 보았다. 행동주의 이론의 양가로 행동주의 주요 이론으로 3번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반두라는 외부 자극의 대부분의 인간 행동을 통제한다는 스키너의 가정을 비판하면서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이 인간의 능력인 인지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강화가 많은 인간 행동을 통제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이지 못하며 대신 인간의 사회적 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한 결과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이죠.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모델링 학습, 대리학습, 관찰학습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3번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 관찰학습 4단계가 있는데 표 5-2와 주의집중 단계가 제1단계고 파지 단계를 보존 단계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2단계라고 합니다. 운동재생 단계가 있는데 제3단계 그리고 동기화 단계는 제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주의집중 단계 1단계에는 모델의 행동에 집중하고 정확하게 지각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파지 단계, 보조 단계 2단계는 이전에 관찰된 모델의 행동을 기억하는 단계다.
운동재생 단계 제3단계에는 모델의 행동을 상징적으로 부호화하면서 기억한 것을 새로운 반응 유형으로 해석하는 단계이다. 동기화 단계 제4단계는 만약 정적 강화, 외적, 대리적 강화가 주어지게 되고 모델의 행동을 수행하게 되는 단계이다. 카톡. 3번의 행동주의 이론, 양가로 2번의 사회복지 카톡. 실천의 함의. 특정 함의란 무엇인가 하면 특정 이론이나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가 실제 대상자와의 만남, 개입, 서비스 제공 등 실천 과정에서 어떤 태도와 접근을 가져야 하는지를 의미합니다. 공헌점. 공헌점이란 어떤 대상, 사람이라든가 제도, 이론 등이 사회의 조직, 학문, 공동체 등에 기여하거나 도움이 된 중요한 부분이나 가치 있는 역할을 말합니다. 공헌점의 첫째로는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개개인에게 맞는 구체적인 상담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단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통찰을 얻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는 많은 행동적 기법 또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행동주의 상담의 또 다른 공헌은 실험 연구에 대한 평가인데 상담의 결과를 평가하여 상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상담자는 자신이 처음 분석한 것과 처치를 재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셋째, 조건 형성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는 지식 기반을 제공한다. 사회복지 실천의 함의의 비판점. 비판점은 무엇이냐? 행동주의 상담의 행동 분석은 너무 많은 교육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련된 상담자가 충분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을 외부에서 통제 가능한 기계와 같은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주어진 환경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개인의 능동적이며 주관적인 노력과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변화를 무시한 점 등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인 기반 4. 인지발달 이론 양가로의 인지발달 단계 표 5-3의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자, 연령은 0세에서 2세를 감각 운동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징은 감각과 신체 운동에 따라 쇠말을 발달시킨다. 대상 영속성 개념 획득 2세에서 7세는 전 조작기로 특징으로 언어와 상징 체계를 발달시키고 보존 개념이 아직 획득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물활론적 개념의 사고방식이다. 자, 7세에서 12세는 구체적 조작기 단계로 특징으로는 논리적 과정을 다루고 시간 분류의 한 가지 형태를 다룰 줄 안다. 보존 개념과 유목화 서열 개념을 획득한다. 12세 이상은 형식적 조작기 단계로서 특징은 가설을 세우고 추상적으로 사고가 가능하고 논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검토한다. 이 출처로는 1991년 정옥군
인지발달 이론의 양가로 2번의 사회복지 실천의 함의란 무엇인가? 인지 이론은 개인이 환경 속의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사건,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지 이론에서는 개인과 환경의 사고, 작용을 강조하죠. 늘상 우리가 보면 개인과 환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인지발달 이론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시도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렇죠. 사회복지사가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되겠죠. 클라이언트를 중심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시도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비판점은 인간의 정서나 동기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거예요. 인지적 입장은 인간의 모든 심리적 현상을 인지적 요건만으로 설명하려는 인지적 환원주의에 빠져 있다. 5번의 인본주의 이론, 양가로 1번의 욕구 이계론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자, 매슬로에 의하면 인간은 삶의 의미와 만족을 주는 일련의 선천적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다. 두 번째로,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자기의 신앙의 욕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죠. 매슬로의 욕구 단계, 5단계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1단계에서부터 생리적인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가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4단계가 자존감의 욕구, 5단계가 자기 실현의 욕구 순으로 커지게 돼 있죠. 욕구이계에서는 아래에 있는 욕구는 그 위의 욕구가 충족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행동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학습에 의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단계가 욕구가 충족이 돼야 그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인본주의 이론, 양가로의 욕구 이계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운 과정들이에요. 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모든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렬하다고 봐야겠죠. 생리적인 욕구. 자, 2단계 안전의 욕구. 자기 자신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 육체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에 대한 욕구이다. 자, 2단계가 이루어져야지 3단계로 올라갈 수 있죠? 자, 3단계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며 어떤 집단에 소속하여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인관계를 통해서 서로 전응을 교환하고 소속되기를 바라는 사회적인 욕구다. 자, 4단계 자존감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자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존심을 유지하고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럼 5단계는 4단계가 이루어지면 5단계로 올라가면 자아실현의 욕구다. 자신의 모든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가치 있는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이다. 인본주의 이론의 양가로 욕구의 특징을 보며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은 첫째, 욕구 위계에서 하위 욕구에 있는 욕구가 더 강하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둘째, 욕구 위기에서 상위의 욕구는 인생의 나중에 나타난다. 밑에서 다 이루고 나면, 그쵸? 상위 욕구는 인생의 나중에 나타난다 그랬죠? 셋째, 욕구 위기에서 상위의 욕구는 생존을 위해 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의 만족은 지연될 수 있다. 맞죠? 가장 중요한 생리적인 욕구부터 위로 한 단계씩 이루어져야지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셋째로는 욕구에게서 상의 욕구는 생존을 위해 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의 만족은 지연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넷째는 욕구 위기에서 상위 욕구는 생존을 위해 덜 필요하지만 그러한 욕구는 생존과 성장에 기여한다. 맞죠? 다섯째, 욕구 위기에서 상위의 욕구 만족은 생리적, 심리적으로 생산적이고 유용하지요. 여섯째는 욕구 위기에서 상위의 욕구 만족은 하위의 욕구 만족보다 더 좋은 외적 환경을 요구하게 되는데, 자, 이 외적 환경이 무엇이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일곱째는 어떤 욕구는 위계의 다음 욕구가 중요하게 되기 이전에 충분히 만족될 필요가 없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욕구는 위계의 다음 욕구가 중요하게 되기 이전에 충분히 만족할 필요는 없다. 5번의 인본주의 이론의 양가로 3번의 사회복지 실천의 함이다. 인본주의는 인간이란 의식 있는 존재로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통제하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개인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중시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의 근거를 두고 있다. 볼까요? 3번 사회복지 실천의 함의에 인간을 전체로서 다루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보며 자신의 경험에 관한 해석과 이해를 존중하고 클라이언트 중심의 개입은 사회복지 실천의 주된 원리와 잘 맞는다. 이 이론들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다른 이론들보다 더욱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에 관하여 덜 결정론적이고 덜 판단적인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토대로 제공해준다. 큰 3번의 사회복지 실천의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새로운 관점의 강점 관점이 무엇이냐? 양가로 이름의 강점의 의미, 강점 관점 많이 들어보셨죠? 수업 시간에 많이 나온 내용들이에요. 강점 관점에서 강점이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다. 자, 그러면은 개인적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클라이언트 장점, 그리고 재능, 그리고 영성, 개인적 특성이 있고 이전 역경을 극복한 경험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영성이 뭘까요? 삶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목적과 가치, 초월적 존재와의 연결을 말합니다. 그럼 사회 환경적 요인은 무엇이냐? 클라이언트의 지지 자원, 지역사회 특성, 사회 조건,
여건 등을 포함합니다. 그럼 사회적 지지 자원은 뭐예요? 외부 자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자원으로 가족이라든가 친구, 이웃 등 사람과의 관계망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역사회 기관, 복지관이라든가 상담센터 등 종교단체나 자조 모임, 직장, 동료, 학교, 교사 등을 의미합니다. 양가로의 강점 의미는 무엇인가? 셀리비가 2009년에 강점, 관점을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목적 및 꿈을 실현하게 하거나 클라이언트 자신의 다양한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회복지 실천 활동의 전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드러내어 묘사하거나 탐색하거나 활용하려는 총체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은 강점, 관점은 총체적인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양가로 이번에 강점, 관점의 실체 원칙. 첫째, 모든 개체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강점이 뭘까요?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강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 둘째, 클라이언트의 외상에 대한 극복이 이들의 자부심이 되는데 이러한 자부심이 강점이다. 자부심.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셋째, 클라이언트는 변화 능력을 사회복지사가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전달될 때 클라이언트의 신뢰로 반응한다. 이 얘기인즉슨 클라이언트의 변화 능력을 사회복지사가 믿는 거죠. 믿고 있음이 전달될 때 클라이언트는 신뢰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서로 소통도 안 되겠죠.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연결 자체가 되질 않는 거죠. 넷째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협력할 때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다. 맞죠? 다섯째는 모든 환경은 자원의 보물 창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양가로 3번에 강점, 관점의 가정이다. 1.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존중하는 거. 2번에 클라이언트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3번에 클라이언트의 동기는 강점을 조정할 때 증가한다. 4번에 상담자는 클라이언트를 협력자다. 5번에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6번에 모든 환경은 자원으로 생각하면 된다. 반가로 강점, 관점, 양가로 4번에 병리적 관점과 강점, 관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병리적 관점과 강점, 관점이 있는데 초점에 병리적 관점에는 사람이 문제이고 진단적인 증상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치료의 문제가 초점이다. 그럼 강점, 관점의 초점은 개인의 강점으로서 독특한 특성, 재능, 자원들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치료는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자, 병리적인 관점의 개인적 진술을 보면 전문가의 재해석을 통해 진단에 활용한다. 강점, 관점에는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로 활용한다. 그럼 병리적 관점의 실천가는 개인적인 이야기와 합류하는 것에 관하여 회의적이다. 강점, 관점의
관점에는 사람들이 내면의 것을 끄집어낸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된다. 이번에 회복 탄력성, 양가로 회복 탄력성의 개념이다. 표 5-4의 회복 탄력성의 개념을 보면 연구자들도 나오고 회복 탄력성의 개념도 많이 나옵니다. 회복 탄력성의 개념은 첫 번째, 회복 탄력성의 개념의 연구자 첫 번째 보면 캔머. 회복 탄력성의 개념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잠시의 분열이 있고 난 후 심리, 사회적인 평정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와그니크 등은 1993년이죠. 회복 탄력성의 개념으로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효과를 제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응성을 증진하는 정서적인 환기 또는 성격의 특성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홀리데이 토렐의 1994년도에는 외상을 견디게 하고 회복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요인과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헨츠 1995년도에 회복 탄력성의 개념으로는 한 개인이 상실 및 불운으로부터 쉽게 회복되게 하거나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이고 대체 자원을 잘 가동하려 하는 역동적인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연구자 권수연 2014년에는 회복 탄력성의 개념으로 교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도전이나 압박에서도 교사로서 자기 자신의 일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 연구자 김영금 2019년도에는 회복 탄력성 개념으로 조직의 변화 속에 적응하며 조직 환경을 자기 스스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간의 통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윤숙 연구자는 2021년 인간이 신체적, 심리적 위험 요소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긍정적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개념은 무엇이냐? 회복 탄력성의 개념은 공통적으로 어려운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능력 및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긍정이죠, 긍정. 자, 이러한 개념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삶의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더욱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인간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 회복 탄력성 개념이 긍정적인 것이죠. 양가로 입원 회복 탄력성을 촉진하는 개인적 환경 특성 표 5-5에 회복 탄력성을 촉진하는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보며 회복 탄력성을 촉진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첫 번째, 타인을 위한 서비스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현명한 의사결정, 자기주장성, 충정 조절 및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생활기술의 활용이다. 세 번째, 사교성, 친구를 사귀는 능력,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네 번째는 유머 감각이다. 다섯 번째, 내적인 통제의 소재. 여섯 번째, 자율성과 독립심. 일곱 번째,
개인적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이다. 여덟 번째, 융통성. 아홉 번째, 학습을 위한 능력과 연계. 열 번째, 자기 동기부여. 11번째, 무언가에 능함. 개인의 역량을 이야기하고 있고, 12번째는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회복 탄력성을 촉진하는 환경적인 특성은 무엇이냐? 앞에서는 개인적인 특성을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환경적 특성으로 첫 번째, 친밀한 유대감을 증진한다. 두 번째, 교육 중심이 장려하고. 세 번째, 비난 자제 및 온정적인 상호작용을 활용한다. 네 번째는 분명한 경제 설정을 집행한다. 다섯 번째, 보호하는 외적 지지 및 자원들. 여섯 번째, 책임성 공유, 이타적인 서비스, 필수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곱 번째, 보건, 교육, 복지, 안전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 여덟 번째, 성공을 위한 높고 현실적인 기대감을 표현한다. 아홉 번째, 목표 설정과 성취를 장려한다. 열 번째, 이타적 가치와 협동심 같은 생활 기술의 발달을 장려한다. 11번째, 리더십이라든가 의사결정 및 그 밖에 의미 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12번째, 개인마다 독특한 재능을 인정한다. 예, 출처가 나와 있네요. 3번에 사회복지 실천의 새로운 관점. 자,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가 뭔가? 자, 임파워먼트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기 삶에 대한 결정과 행위에 있어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개인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신의 기능과 능력을 육성하도록 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획득해가는 적극적인 활동을 말한다. 자, 솔로몬이 1972년도에 임파워먼트란 스티그마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얻게 된 부정적인 평가와 이로 인해 발생한 무력한 상태를 줄이기 위해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 체계에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에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4개 항목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자, 임파워먼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자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맞죠?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기술을 클라이언트의 권한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동료와 협력자 또는 파트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사회복지사는 억압적 사회제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수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임파워먼트 모델의 실천 원칙과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원조 관계의 기초는 협력과 신뢰와 파워의 공유로 삼고 있다. 협력, 신뢰, 파워. 자, 두 번째로는 집단 행동을 활용한다.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정의한 문제를 수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확인하며 그것을 활용해야겠죠? 다섯 번째, 계급과 파워에 관한 이슈에 관한 클라이언트의 의식을 고양시켜야 됩니다.
인파워먼트 모델의 실천 원칙과 방법의 6번째예요. 변화 과정에 클라이언트를 관여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 7번째는 특정한 기술을 가르쳐야 되고, 8번째 상호 지지나 자조의 네트워크나 그룹을 활용해야 합니다. 9번째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느끼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신감을 갖겠죠. 10번째, 클라이언트를 위해 자원을 동원하거나 그의 권리를 옹호해 주는 것이에요. 인파워먼트 모델에서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생활이나 경험과 관련하여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이고, 인간 서비스나 정치면에 있어서 자기 주장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고, 주장자라는 존재에 서고 있다. 시몬이네요. 1994년.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체적인 존재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 인파워먼트가 이제 좀 뭔가 윤곽이 잡히나요? 다음 강의에는 제6장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적 접근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5주차 10월 4일 보강주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6장은 또 보강주에 12월 둘째 주에 보강주가 잡혀 있습니다. 이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